하늘에서는 빗방울이 굵게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도심의 빌딩 사이로 빗줄기가 쏟아지는 추운 겨울 저녁이었죠. 김세연은 총무팀 계약직 직원으로 연장 근무를 마치고 퇴근길에 올랐습니다. 한산홀딩스 본사 건물에서 나온 세연은 비를 피하기 위해 작은 우산을 펼쳤습니다. 퇴근하는 직원들의 발걸음이 빠르게 움직이는 가운데 세연의 눈에 들어온 것은 건물 입구 근처에 쓰러져 있는 한 노인이었죠. 다른 사람들은 바쁜 걸음으로 그냥 지나쳤지만 세연은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노인은 의식이 희미한 상태로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세연은 즉시 노인에게 다가가 상태를 확인했죠. 숨은 붙어 있었지만 얼굴이 창백했고 맥박이 불규칙했습니다. 주변에 도움을 청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기에 세연은 망설임 없이 119에 신고했습니다. 구급차가 오기까지 세연은 노인 곁을 지켰고 응급실까지 동행했죠. 의료진이 노인을 응급실로 빠르게 이동시키는 동안 보호자 서류에 자신의 이름과 연락처를 적었습니다. 병원에서는 노인의 상태가 심각하지만 다행히 골든타임 내에 도착해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했습니다. 세연은 노인이 안정을 찾을 때까지 병원에 남아 있었죠. 간호사가 노인의 소지품을 확인하며 신원을 파악하려 했지만 세연은 그저 지나가다 쓰러진 노인을 도왔을 뿐이라 자세한 정보는 알지 못했습니다. 밤이 깊어 병원을 나서는 세연의 마음은 무거웠지만 낯선 노인의 생명을 구했다는 생각에 따뜻한 위안을 느꼈죠. 다음 날 평소와 같이 출근한 세연은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누구에게도 어젯밤 있었던 일을 말하지 않았죠. 세연에게는 그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운 평범한 일이었습니다. 오전 업무를 처리하던 중 임원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기준 회장이 어젯밤 갑자기 쓰러져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이었죠. 또한 회장이 자신을 구해준 여직원이 누구인지 알아보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이야기도 들려왔습니다. 세연은 잠시 귀를 기울였지만 자신이 구한 노인이 회사의 회장님이었다는 사실은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세연은 말단 계약직 신분으로 묵묵히 자신의 일에 집중했습니다. 회장실 소식은 자신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라 생각했죠.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세연의 일상은 변함없이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세연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이 우연한 만남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한 주가 조용히 흘러가던 금요일 오후 김세연의 책상 위에 인사팀 직인이 찍힌 서류 한 장이 놓였습니다. 계약직 구조조정 방침이라는 제목 아래 단 한 줄, 본 계약은 오늘부로 만료됨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문구가 세연의 시선을 사로잡았죠. 세연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분명 계약 기간은 아직 석 달이나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사팀 과장은 무표정한 얼굴로 기계적인 말투를 이어갔습니다. 회사 경영 방침상 불가피한 결정이니 오늘까지만 근무하시면 됩니다라는 말을 건네며 퇴직 서류에 서명을 요구했습니다. 세연은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인사팀을 찾아갔습니다. 본인이 맡고 있던 프로젝트가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는 점, 업무 평가에서도 좋은 점수를 받았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해고 이유를 묻고 또 물었죠. 그러나 돌아오는 대답은 위에서 내려온 결정이라는 형식적인 말뿐이었습니다. 세연은 억울함과 당혹감에 휩싸였지만
계약직이라는 신분 앞에 더 이상의 항변은 무의미했습니다. 그저 묵묵히 자리로 돌아와 개인 물품을 정리할 뿐이었죠. 짐을 챙기는 세연의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이 교차했습니다. 월세와 생활비, 그리고 새 일자리를 구하는 데 걸릴 시간까지 계산하니 한숨만 나왔습니다. 동료들은 미안한 듯 시선을 피했고 일부는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그것도 잠시뿐이었죠. 회사라는 공간에서 한 사람의 존재감이 얼마나 쉽게 지워지는지 실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세연은 자신의 책상을 정리하며 문득 회장실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한기준 회장은 퇴원 후 바로 회사로 복귀했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죠. 퇴근 시간 세연은 마지막으로 회사 로비를 지났습니다. 마침 그때 회장실에서 내려오는 임원들과 마주쳤고 그들 사이에서 익숙한 얼굴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얀 머리카락과 위험 있는 걸음걸이의 노인, 바로 저번 주 빗속에서 세연이 구했던 그 노인이었죠. 세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지금껏 자신이 구한 사람이 한기준 회장이었다는 사실을 이제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더욱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은 자신의 생명의 은인인 세연을 해고한 장본인이 바로 그 회장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세연은 충동적으로 회장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회장님, 저번 주 비 오던 날 기억하십니까? 라고 물었지만 한기준은 무표정한 얼굴로 세연을 한번 쳐다본 뒤 아무 말 없이 지나쳐버렸죠. 뒤에서 비서가 세연을 제지하는 동안 세연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배신감이 가득 차올랐습니다. 생명의 은인에게 돌아온 것은 감사가 아닌 해고 통보였던 것입니다. 세연은 그렇게 묵묵히 회사를 나섰지만 가슴 한구석에는 무언가 이상한 느낌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주말 내내 세연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해고 통보를 받은 충격도 컸지만 자신이 구했던 노인이 바로 한기준 회장이었다는 사실이 더 큰 충격으로 다가왔죠. 왜 생명의 은인인 자신을 회장은 알아보지 못했을까? 아니면 알고도 모른 척한 것일까 하는 의문이 계속해서 세연을 괴롭혔습니다. 월요일 아침 세연은 마음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회장을 직접 만나 이유를 물어볼 것이었죠. 한산홀딩스 본사 앞에 선 세연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로비를 지나 회장실이 있는 최상층으로 향하는 엘리베이터 앞에서 망설이고 있을 때 우연히 세연의 눈에 띈 것은 자신이 병원에 남겨둔 보호자 서류였습니다. 비서실의 서류 파쇄기 옆에 놓여있던 그 서류에는 세연의 이름과 연락처가 또렷이 적혀 있었죠. 세연은 그제야 모든 것이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회장은 분명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연한 마음으로 회장실로 향한 세연은 비서의 제지를 뿌리치고 문을 열었습니다. 창가에 서 있던 한기준 회장은 의외로 놀라는 기색 없이 세연을 바라보았죠. 왜 절 해고시키셨습니까? 제가 회장님의 생명을 구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지요? 라고 세연이 물었지만 회장의 대답은 냉정했습니다. 알고 있었다. 그래서 더욱 너는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야 라는 말만 남기고 등을 돌렸죠. 세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회장의 말뜻을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왜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사람을 오히려 멀리하려 하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도무지 가늠할 수 없었죠. 세연은 회장을 향해 한 발짝 더 다가가려 했지만
경호원들이 들어와 세연을 밖으로 안내했습니다. 로비로 끌려 나오는 동안에도 세연의 머릿속은 회장의 말을 되새기고 있었습니다.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하며 말입니다. 건물 밖으로 나와 발걸음을 옮기던 세연의 어깨를 누군가가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회장의 비서실에서 일하는 젊은 여직원이었죠. 이거 당신이 병원에 남긴 서류예요. 버려질 뻔했는데 혹시 필요할까 싶어서요라며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세연은 의아한 마음으로 봉투를 받았고 그 안에는 병원에서 작성한 보호자 서류와 함께 세연이 본 적 없는 다른 서류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병원에서 진행된 혈액 검사 결과지였죠. 세연은 카페에 앉아 그 서류를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지에는 한기준 회장과 세연의 이름이 나란히 적혀 있었고 그 아래에는 유전자 일치율 99.9%라는 문구가 선명했죠. 세연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직감적으로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세연의 머릿속에는 어머니가 생전에 했던 말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셨다는 어머니의 말 하지만 가끔 술에 취해 그 사람이 알면 달라질 텐데라고 중얼거리던 모습이 떠올랐죠. 카페를 나선 세연은 방황하듯 거리를 걸었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혼란스러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자신과 한기준 회장 사이에 무언가 연결고리가 있다는 사실이었죠. 세연은 어머니가 남긴 오래된 사진첩을 찾기 위해 집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는 세연이 어렸을 때 세상을 떠났지만 자신의 과거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남기지 않았죠. 단지 아버지는 자신들을 버리고 떠났다는 이야기만 들었을 뿐입니다. 세연의 원룸은 그리 넓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유품을 담은 작은 상자를 찾아 열어보니 낡은 사진첩과 함께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죠. 그 안에는 젊은 시절 어머니의 사진이 몇 장 있었는데 그 중 한 장에는 어머니와 함께 서 있는 젊은 남자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비록 지금과는 많이 달라 보였지만 그 눈매와 턱선은 분명 한기준 회장의 젊은 시절 모습이었습니다. 세연은 숨을 고르며 사진 뒷면을 확인했죠. 기준과 나 1995년 봄이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명확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세연이 태어난 것은 1996년, 이 사진이 찍힌 바로 다음 해였죠. 세연은 자신이 한기준 회장의 딸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러나 확신하기에는 아직 정보가 부족했습니다. 세연은 병원 검사 결과지를 다시 확인했고 검사를 진행한 의사의 이름을 찾아냈죠. 김세연은 즉시 그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세연은 담당 의사를 만나기 쉽지 않았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의사는 세연에게 검사 결과의 자세한 내용을 알려주지 않았죠. 그러나 세연이 자신이 당사자라는 사실을 증명하자 의사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 검사는 회장님 측에서 비밀리에 진행했던 건데요. 분명 친자 확인을 위한 검사였습니다라는 말에 세연의 예상은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한기준 회장은 세연이 자신의 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병원을 나선 세연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이 상황을 받아들여야 할지 고민하며 걷고 있을 때였죠. 뒤에서 누군가가 세연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뒤돌아보니
나이 든 여성이 세연을 바라보고 있었죠. 당신이 김세연 맞지요? 나는 정미정이라고 해요. 한기준 회장의 오랜 지인이자 현재는 그의 간병인으로 일하고 있습니다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세연은 경계하는 눈빛으로 정미정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미정은 세연의 표정을 읽고 한숨을 내쉬었죠. 내가 당신을 찾은 이유는 간단해요. 모든 진실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라며 조용한 카페로 세연을 안내했습니다. 테이블에 마주 앉은 두 사람, 정미정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한기준은 당신의 아버지예요. 그리고 나는 30년 동안 그 사실을 알고도 모른 척했던 사람이죠라는 말에 세연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정미정의 눈빛은 진심 어린 슬픔과 후회로 가득했죠. 세연은 그제야 자신의 삶이 누군가의 결정으로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실감했습니다. 정미정의 고백은 김세연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카페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은 따스했지만 세연의 마음은 한겨울처럼 차갑게 얼어붙었죠. 정미정은 천천히 과거의 이야기를 풀어나갔습니다. 30년 전 한기준은 젊은 시절 세연의 어머니와 진실된 사랑을 나누었던 사이였다는 것입니다. 당시 한기준은 한상그룹의 유일한 후계자로 가문이 결혼을 앞두고 있었고 세연의 어머니는 평범한 회사 직원이었죠. 한기준은 당신 어머니와의 관계를 끝내야만 했습니다. 가문의 압력과 회사의 미래가 달린 문제였으니까요라고 정미정은 말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헤어진 후 세연의 어머니는 자신이 한기준의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어머니는 한기준에게 이 사실을 알리려 했지만 이미 다른 여성과 결혼식을 올린 후였습니다. 당신 어머니는 자존심이 강한 분이셨어요. 결국 혼자서 당신을 키우기로 결심했죠라는 정미정의 말에 세연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정미정은 이어서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한기준은 세연의 존재를 10여 년 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것이었죠. 세연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후 한기준은 비밀리에 세연의 행방을 찾았고 그녀가 성인이 된 후에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저에게 접근하지 않았던 거죠?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저는 완전히 혼자였습니다라고 세연이 물었을 때 정미정의 표정이 어두워졌죠. 한기준에게는 또 다른 가족이 있었어요. 윤지우라는 딸이 있었죠. 사실 지우는 한기준의 친딸이 아닙니다. 전처가 다른 남자의 아이를 낳았지만 한기준은 자신의 딸로 키웠습니다. 그리고 지우는 이미 한산그룹의 후계자로 공식 인정받은 상태였죠라는 정미정의 말은 세연에게 또 다른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한기준은 자신의 진짜 딸인 세연의 존재가 드러나면 회사 내 후계 구도에 혼란이 올 것을 우려했던 것입니다. 정미정은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날 빗속에서 쓰러진 한기준을 구한 것이 당신이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한기준은 운명의 장난이라고 생각했어요. 자신이 외면했던 딸이 자신의 생명을 구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죠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한기준은 여전히 세연의 존재가 회사에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했고 결국 그녀를 해고시키는 결정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당신을 지우려 한 것이 아니라 보호하려 했던 거예요. 비록 잘못된 방식이었지만요라는 정미정의 말에 세연은 착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세연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인 채
카페를 나섰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누군가의 선택에 의해 이렇게 바뀌어 왔다는 사실이 분노로 다가왔지만 동시에 자신의 뿌리를 알게 된 묘한 안도감도 느꼈죠. 세연은 결심했습니다. 한기준 회장을 다시 만나 모든 진실을 확인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누구의 선택도 아닌 자신의 선택으로 인생을 살아갈 것이라고 다짐했죠. 새벽녘의 병원은 정막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김세연은 병원 면회 시간이 아닌 이른 아침에 한기준이 입원해 있는 특실 앞에 서 있었죠. 정미정의 도움으로 세연은 한기준이 심장 검진을 위해 재입원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병실 문을 두드리기 전 세연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30년간 자신을 외면했던 아버지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무엇을 물어봐야 할지 혼란스러웠죠. 깊은 숨을 내쉰 후 세연은 조용히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창가 쪽 침대에 누워있던 한기준은 문소리에 고개를 돌렸고 세연과 눈이 마주쳤죠. 순간 한기준의 표정에는 놀라움과 당혹감, 그리고 어딘가 모를 슬픔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왜 왔지? 라는 한기준의 첫마디는 차갑게 들렸지만 목소리에는 미세한 떨림이 있었죠. 저를 해고한 진짜 이유가 궁금해서 왔습니다. 그날 밤 회장님을 구한 것이 저였다는 걸 알고 계셨죠? 그리고 제가 누구인지도 알고 계셨을 텐데 왜 저를 지우려 하셨습니까? 라고 세연이 물었습니다. 한기준은 잠시 침묵했다가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죠. 내 어머니를 닮았구나. 그 당찬 눈빛이라는 말로 한기준은 간접적으로 세연의 정체를 인정했습니다. 세연은 병상 옆 의자에 앉아 자신이 알게 된 모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 어머니의 사진, 그리고 정미정에게 들은 과거의 이야기까지 모두 말했죠. 세연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한기준의 표정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연은 가장 궁금했던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저를 인정하지 않으셨나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제가 완전히 혼자였을 때도 말입니다. 한기준의 눈에서 처음으로 감정이 비쳤습니다. 오랜 세월 억눌러왔던 후회와 슬픔이 그의 얼굴에 드러났죠. 처음에는 두려웠다. 내 위치, 내 책임, 다른 가족들까지. 그렇게 시간이 흘러 내가 성인이 되어 마주할 용기를 잃어버렸지. 그러다 병원에서 너를 만났을 때 너무 늦었다는 생각이 들었단다라고 한기준은 힘없이 말했습니다. 세연은 한기준의 고백을 듣는 동안 마음속 분노가 조금씩 누그러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세연은 또 다른 궁금증을 풀기 위해 물었죠. 윤지우 씨는 회장님의 친딸이 아니라던데, 그런데도 왜 그분을 후계자로 삼으신 건가요? 한기준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지우는 내 아이가 아니란 걸 알면서도 내 딸로 키웠다. 30년이라는 세월 동안 함께했으니 피보다 더 진한 인연이 되었지. 그럼에도 내가 내 친딸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면 회사에 혼란이 올 것이 분명했다라고 답했죠. 대화가 이어지는 동안 세연은 한기준이 단순히 냉혈한 재벌 회장이 아니라 자신만의 고민과 후회를 품고 있는 인간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병실을 나서기 전 한기준은 세연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죠. 내가 내 곁을 떠날 권리가 있어. 하지만 이제라도 아버지로서 내게 해줄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말해다오. 세연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회장님의 재산이나 지위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진실이 알고 싶었을 뿐이죠. 이제 그 진실을 알았으니 제 삶을 제 방식대로 살아갈 생각입니다. 이 말을 남기고 세연은 병실을 나섰습니다. 며칠 후 한산홀딩스는 큰 소용돌이에 휩싸였습니다. 회장의 건강 악화로 인한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다는 소식이 언론에 흘러나왔죠. 김세연은 뉴스를 통해 한기준 회장이 심장 수술을 받게 되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세연은 복잡한 마음으로 병원으로 향했지만 병실 앞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윤지우도 있었죠. 세연은 처음으로 윤지우를 직접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윤지우는 세련된 차림새의 30대 중반 여성으로 위압적인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세연이 다가가자 윤지우는 경계하는 눈빛으로 세연을 바라보았죠. 누구시죠? 면회는 가족들만 가능합니다라고 윤지우가 말했습니다. 세연은 잠시 망설였지만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저는 김세연입니다. 한기준 회장님을 뵈러 왔습니다. 이 말에 정미정이 다가와 세연의 손을 잡아주었고 윤지우에게 조용히 귓속말을 했죠. 윤지우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당신이 그 소문의 주인공이군요. 아버지의 숨겨진 딸이라느니라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죠. 세연은 당황했습니다. 자신의 존재가 이미 알려져 있었다는 사실에 놀랐기 때문입니다. 윤지우는 세연을 한쪽으로 데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가족의 평화를 깨지 말아요. 아버지는 이미 충분히 고통받고 계세요라고 말했죠. 세연은 윤지우의 방어적인 태도를 이해했습니다. 30년간 아버지로 모셔온 사람의 진짜 딸이 나타났으니 불안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회장님의 재산이나 회사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진실을 알고 싶었을 뿐이죠라고 세연이 말했지만 윤지우의 눈빛은 여전히 의심으로 가득했습니다. 대화는 병실에서 나온 의사에 의해 중단되었습니다. 의사는 한기준의 상태가 안정적이지만 수술 전 가족들과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죠. 윤지우는 즉시 병실로 들어갔고 세연은 복도에 남아 있었습니다. 정미정이 다가와 세연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걱정 마세요. 한기준이 당신을 찾고 있어요. 이미 변호사를 불러 유언장을 수정했답니다라는 말에 세연은 놀랐죠. 세연이 병실에 들어갔을 때 한기준은 이미 윤지우와 이야기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윤지우는 굳은 표정으로 세연을 스쳐 지나갔고 세연은 조심스럽게 한기준에게 다가갔죠. 회장님, 괜찮으세요? 한기준은 힘없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와서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기엔 너무 이기적이겠지라며 쓴웃음을 지었죠. 한기준은 세연에게 자신의 결정을 전했습니다. 회사는 이미 지우에게 물려주기로 결정했다. 30년간 그 아이가 준비해온 자리니까. 하지만 내가 따로 운영해온 재단이 있어. 그곳의 대표 자리를 내게 주고 싶구나라는 말에 세연은 당혹스러워했죠. 저는 그런 것을 바란 것이 아닙니다라고 말했지만 한기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것은 내게 빚을 갚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을 믿기 때문이야. 그 재단은 사회 취약계층,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한 단체란다. 내가 계약직으로 일하며 느꼈던 불합리함을 바로잡을 수 있는 일이지라는 말에 세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 달 후
김세연은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한기준 회장의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고 그의 건강은 빠르게 회복되고 있었죠. 세연은 한기준이 제안한 재단의 책임자 자리를 받아들였습니다. 한마음 재단이라는 이름의 이 단체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와 복지 향상을 위해 설립된 곳이었습니다. 세연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특히 계약직 직원들의 부당한 해고와 차별 문제에 집중했죠. 재단의 첫 번째 프로젝트로 세연은 대기업들의 비정규직 고용 관행 개선을 위한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윤지우와도 몇 차례 마주치게 되었죠. 처음에는 서로를 경계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두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윤지우는 한산홀딩스의 실질적인 경영자로서 회사를 이끌어 나갔고 세연은 재단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해 나갔죠. 한기준은 두 딸 사이의 관계를 지켜보며 안도했습니다. 건강이 호전된 후에도 한기준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재단의 고문으로 세연의 활동을 지원했죠. 세연과 한기준은 종종 함께 식사를 하며 30년간의 공백을 메우려 노력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세연은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한기준은 세연의 성장 과정을 들으며 서로를 이해해 나갔죠. 재단 사무실에서 바쁜 하루를 마무리하던 어느 날 세연은 문득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생각했습니다. 불과 몇 개월 전 자신은 대기업의 계약직 직원으로 해고의 아픔을 겪었지만 지금은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재단의 책임자가 되었죠. 창밖으로 내리는 봄비를 바라보며 세연은 그날 밤 쓰러진 노인을 도왔던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그 우연한 만남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는 사실이 신기했죠. 재단의 첫 번째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한산홀딩스를 포함한 여러 대기업들이 계약직 직원들의 처우 개선을 약속했고 부당해고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죠. 세연은 이러한 변화가 계속되기를 바라며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재단의 규모를 확장시켰습니다. 세연의 이야기는 언론에 알려졌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죠. 한 해가 지나고 세연은 재단 창립 1주년 기념식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저는 누군가에게 해고당한 그날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그날의 아픔이 없었다면 오늘의 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라는 말로 연설을 시작했죠. 객석에는 한기준과 윤지우 그리고 정미정도 앉아 있었습니다. 세연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예상치 못한 순간에 인생의 방향이 바뀔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떤 선택을 하느냐입니다. 저는 제 과거를 지우지 않겠습니다. 그 과거가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으니까요. 연설을 마친 세연은 객석에서 박수를 치는 한기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자랑스러움과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죠. 세연은 그제야 진정한 용서와 화해가 무엇인지 이해했습니다. 용서는 과거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와 함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세연은 더 이상 한산홀딩스 회장의 숨겨진 딸이 아니라 자신만의 길을 걷는 김세연으로 살아가기로 결심했죠. 그리고 그 길에는 이제 오랫동안 그리워했던 가족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세연은 기념식을 마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마침 비가 그치고 맑은 하늘이 드러나고 있었죠.
세연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과거에 발목 잡히지 않고 자신의 선택으로 만들어가는 미래를 향해 당당히 걸어갈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세연의 얼굴에는 따스한 미소가 번졌고 그녀의 발걸음은 어느 때보다 가볍고 힘차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